조선 한양,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한 여인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연하였죠. 중전마마의 호위무사라는 당당한 신분을 가진 그녀였지만, 한번 믿은 사람한테는 영혼까지 팔 정도로 순수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전마마의 호위만 했던 여인무사가 세상 물정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하여 중전마마가 준 지원금을 홀라당 사기꾼에게 사기당하고 지금은 초라한 행색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배고파 죽겠구먼. 갈비, 삼계탕, 인절미, 그리고 사과가 눈앞에서 아른거리네. 아무리 생각해도 선한 얼굴을 하고 사기를 치다니. 내 눈은 무늬만 눈이지, 동태 눈이었구먼.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이야. 연하는 꼬르륵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는 배를 달래며 생각했습니다. 그나저나 밥은 먹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네? 에휴. 그런데 그때 한 사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갓을 쓴 깔끔한 옷차림을 한 잘생긴 태훈이라는 사내였죠. 태훈은 배고픔에 지쳐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연하가 불쌍해 보였답니다. 낭자, 어디 아픈 것이오? 연하는 고개를 들어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박해 보이는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를 보니 선남처럼 보였던 거죠. 아, 선비님, 이 불쌍한 여인에게 한 끼만 베풀어 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구먼요. 태훈은 적극적으로 구걸하는 연하를 보고 당황했죠. 허나 굶주림에 지친 여인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저와 주막에 가시지요. 아이쿠, 복 받으실 거예요. 따뜻한 밥에 곰탕 3그릇, 생각만 해도 좋네요. 태훈은 조그마한 처녀가 곰탕 3그릇을 먹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헌데 연하는 너무 자연스럽게 주막에 들어가고는 평상에 퍼지게 앉고 곰탕 4그릇을 시켰답니다. 잠시 후 주모가 가져온 밥상 위에는 뚝배기에 고기가 듬뿍 들어간 곰탕과 맛있는 백김치가 놓여져 있었죠. 푸짐한 곰탕 3그릇을 앞에 두고 연하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먹었답니다. 태훈은 거지 같은 연하를 신기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곰탕 이렇게 먹는 여인은 처음 보시나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속이 훤히 보이는 여인은 처음이라서. 연하는 곰탕을 개걸스럽게 먹다 기침을 하며 두 손으로 가슴을 감쌌습니다. 아니, 내 속이 보여요? 태훈은 연하가 오해하고 있음을 알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말했습니다. 제 말에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지요. 연하는 그제야 이해를 했다는 듯이 곰탕을 우적우적 먹었답니다. 낭자도 마음이 훤하게 보여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점쟁이 속옷을 입었어요. 어떻게 그리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제가 말이어요. 이렇게 얻어먹는 사람은 결코 아니지요. 헌데 아까 어린 놈의 자식한테 사기를 당해 지금 땡전 한 푼이 없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혹시 싸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셔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싸울 일이 있으면 사내인 제가 싸워야지요. 태훈은 연하의 순수한 모습에 심장 어디쯤에 아지랑이 피어오르듯 간질간질했습니다. 그래도 다친 곳이 없어 다행입니다. 그놈들이 운이 좋은 거지요.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요. 내가 작사를 내줄 거구먼요. 태훈은 연하의 씩씩한 모습에 귀여워 웃었습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지요. 연하는 먼 산을 바라보며 오만상을 쓰다가 태훈의 말에 걱정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았답니다. 얼굴을 보면 세상 걱정거리 없는 분으로 보이는데 무슨 걱정거리여요? 어서 말해봐요. 사실 저는 3년 동안 사라진 누이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이여요. 누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태훈은 처음 만난 여인한테 속마음을 꺼내 놓는 자신을 보고 놀랐답니다. 3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온 한양을 다 뒤져봐도 소식을 못 찾았지요. 연하는 태훈의 슬픈 표정을 보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가족을 잃은 아픔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제가 함께 다니며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요. 은혜를 갚기도 해야 하고, 먹고 살기도 해야 하고, 연하는 눈동자를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김대감 일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먼. 그렇게 태훈과 연하는 함께 태희를 찾아 나섰답니다. 태훈은 연하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에 점점 마음을 열어갔고, 연하는 태훈의 다정함에 정이 들어갔죠. 허나보름을 수소문해도 태희와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고, 두 사람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님, 저기 좀 보셔요. 골목 저편에서 왈패 두 명이 젊은 여인 하나를 억지로 끌고 가고 있었답니다. 처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도망가려 했지만 역부족인 듯 보였습니다. 저놈들 보소. 연하는 코 평수를 넓히고는 화를 내며 즉시 달렸고 태훈도 뒤따라갔지만 연하의 빠른 움직임에 태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당장 여인을 놓아주거라. 아이고, 쬐깐한 낭자가 왜 이리 화가 나는겨? 내가 분명 여인을 놓으라고 말했구먼. 아이고 무서워라. 싫은데. 까불지 말고 가던 길 가는 것이 좋을 것이오. 왈패는 연하가 화를 내든 말든 처녀를 끌고 가기 시작했답니다. 연하는 그대로 뛰어가 돌려차기로 왈패의 이마통을 날려버렸죠. 왈패는 이마에 큰 충격으로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같이 있던 왈패는 몸집이 작은 연하가 한 방에 덩치 큰 동료를 제압하니 순간 쫄았던 거죠. 내 놈도 한번 맛을 볼 것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왈패는 동료를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답니다. 연하는 아주 뿌듯한 표정을 짓고 태훈의 옆으로 바짝 와서는 아주 비밀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생겼어도 좀 하는 여인이지요. 태훈은 진지하게 말하는 연하의 표정이 귀여워 피식 웃었답니다. 그때 구출된 여인이 무서움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랄 것도 없구먼요. 어서 집으로 가시고 앞으로 조심하셔요. 여인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으로 갔답니다. 연하와 태훈은 기절한 왈패를 깊은 숲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굵은 나무에 단단히 묶어둔 후 신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누가 시킨 건지 말을 해야 할 것이요. 왈패는 순진하게 생긴 연하가 물어보니 하찮다는 듯이 말했죠. 무슨 말을 자꾸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말을 했잖소. 예뻐서 내 색시 만들려고 작업 중이었다고. 연하는 깐족거리는 왈패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흥분할 것이 아니구먼. 난 말이요. 시간이 많으니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연하는 뒤돌아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죠. 왈패는 그런 연하의 뒤통수를 보며 궁금했던지 갸우뚱거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연하는 작은 바늘 하나를 꺼내 들고씩 웃고는 왈패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래, 절대 말하지 마. 지금부터 말을 하는 순간 너는 죽은 목숨이야. 연하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고 왈패는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어 두렵기만 했죠. 그 작은 바늘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야. 연하는 바늘로 왈패의 팔을 살짝 찔렀고 피가 한 방울 맺혔죠. 왈패는 연하의 행동이 가증스러웠답니다. 난 또 뭐라고. 얼마든지. 왈패는 눈을 감고 자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구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태호는 긴장을 풀며 생각했죠. 생각보다 무섭지 않아 다행이구나. 허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던 거죠. 연하는 팔을 시작으로 온몸에 바늘구멍을 내고 있었습니다. 왈패는 바늘로 찔리는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잠들만 하면 바늘로 찌르니 환장할 것 같았죠. 차라리 나를 죽지 않을 만큼 패면 안 되겠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구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돼지 같은 사내를 패겠어.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더 이상 구멍 낼 곳은 없었죠. 이제 바늘로 찌를 곳이 없어. 아니,
있구먼. 연하는 슬금슬금 왈패의 앞으로 이동하고는 앉았고 왈패의 아랫도리를 뚫어져라 봤답니다. 그것은 아니되오. 그러니 진작 말을 했으면 좀 좋아. 괜찮아. 죽지는 않을 것이요. 한데 여기는 처음 해보는구먼. 제가 죄송했어요. 다 말을 할 테니 그것만은 하지 말아 주셔요. 말하면 죽는다고 했구먼. 절대 말하지 마. 연하는 서서히 작은 바늘을 왈패의 아랫도리로 향했습니다. 왈패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죠. 그때 태운이 왈패와 연하의 사이를 비집고 서고는 말했답니다. 연하 낭자가 화가 많이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내가 말을 한다고 하니 드러나 봅시다. 연하는 일어나 태운의 말에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선비님이 그리 말씀을 하시니 그리 할게요. 허나 이 왈패 놈이 성의 없이 말을 한다면 그때는 말리지 말아요. 이보게. 낭자의 말을 들었는가? 솔직하게 빠짐없이 다 말을 해야 할 것이야. 네, 그러며.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조정의 실세라고 하는 분이 계시오. 그분이 부모 없는 여인을 데려오면 100냥을 주겠다고 했지요. 김대감이라고 하더이다.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 들었지요. 연하는 왈패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김대감. 이 사건이 내가 맡은 임무와 연관되어 있을 것 같구먼.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던 밤, 연하가 태운에게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전마마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김대감을 조사 중이구먼요. 아이쿠, 대단한 분을 제가 몰라 뵙네요. 중전마마는 김대감이 하는 일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셨지요. 저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요? 어서 말을 혀봐. 3일 뒤면 배 한 척이 섬으로 떠난다고 했어요. 아마도 잡아온 여인들을 실어 나를 것 같아요. 섬으로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하는 게요? 잘은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여인들을 교육시킨다는 것 같았지요. 태운과 연하는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죠.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제가 처녀로 위장하여 그 배를 탈게요. 그건 아니오. 너무 위험합니다. 태우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연하와 함께하면 할수록 어여쁘게 보였고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웃기도 했죠. 헌데 왈패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자처해서 들어간다고 하니 속마음을 말도 못하고 애달프기만 했습니다. 그까짓 거 걱정 말아요. 선비님은 여기에 계셔요. 제가 빨리 처리하고 올게요. 다음 날 새벽, 태우는 누더기 옷을 입고 연하의 손목에 밧줄을 묶고는 나루터로 이동했답니다. 그리고 태운이 선박장 관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처녀 하나를 잡아왔소. 연하는 다른 여인들 속으로 들어가 배에 올라탔습니다. 자, 여기 100냥이다. 난 그 돈 받지 않겠소. 돈을 받지 않는다니 이런 사람은 처음이구먼. 그럼 바라는 것이 있어? 일자리를 주시오. 뱃일은 힘이 많이 드는데 괜찮겠어? 상관없소이다. 태우는 처녀들 속에 있는 연하를 애틋하게 바라보고는 갑판 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배가 서서히 나루터를 떠나기 시작했죠. 연하는 조심히 나루터에 있을 태운을 찾았는데 나루터가 아닌 같은 배 위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봤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겠구먼. 배를 왜 타신 거요? 난 선비님이 없어야 신경 쓰지 않고 싸울 수 있는데 말이야. 연하는 걱정되는 표정으로 일하고 있는 태운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배가 섬에 도착하자 연하는 주변을 살펴보았답니다. 섬에는 대략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5명은 왈패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여인들이었죠. 이 섬을 보니 벼농사와 밭농사를 지으며 웬만한 것은 자급자족으로 식량을 조달하여 사는 것 같았습니다. 헌데 이상한 점은 처녀들이 무예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답니다.
여인들은 마지못해 무예를 배우는 것 같았지만 배우는 모습은 진지했죠. 같이 생활하면서 알아봐야겠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연하는 비몽사몽으로 일어나 하루 일과가 공터에서 시작된다고 하여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보이는 왈패들은 15명 정도에 5명은 진정한 검객이었던 거죠. 인상들이 더럽게 생겼구먼. 검객들이 있으니 처녀들도 어쩔 수 없겠구먼. 연하는 너무 씩씩하면 안 될 것 같아 나약한 여인처럼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했죠. 여기 뭐 하는 곳이어요? 너무 무섭네요. 그리 무서울 것은 없어요. 다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그러니 시키면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 그렇군요. 저는 연하라 하지요. 저는 점이라 하지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저는 1년 되어가요. 조만간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아요. 어디로요? 저도 몰라요. 연하는 보름 동안 여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서히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연하의 매력은 치명적이었답니다. 또한 검객 중에 멀쩡하게 생긴 사내가 연하의 몸놀림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탁월한 몸을 가지고 있는 듯하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무예 동작을 가르쳤지만 이리 빨리 터득하는 여인은 없었소. 호호, 과찬이어요. 연하는 최대한 무예를 못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몸에 배어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내가 참으로 욕심이 납니다. 하여, 내가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겠소. 그런데 그때 중연을 돌처럼 보는 사람이 이 여인한테는 잘해주는 것이요. 내가 언제 그랬다는 것이야? 중년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고개를 연하한테 돌리지 못하며 다른 곳만 쳐다보았답니다. 전에 진심이었군. 아이고, 내가 방해를 했으니 미안하게 되었네. 검객은 중연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헌데 그 모습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사내가 있었으니 태운이었던 거죠. 아니, 저 시커먼 녀석은 무예만 가르칠 것이지 무슨 말을 저리 하는 것이야. 태우는 정신없이 뛰기 시작을 했고 연하의 팔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뒤로 숨겼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에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하고 있었죠.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어서 나가거라. 태우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는 것을 알고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연하는 태운의 축 처진 등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요? 태우는 연하가 다른 사내와 함께 있는 모습에 질투가 생겼던 거죠. 또한 중연은 연하가 태운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보는 모습에 얼굴은 굳어졌고 연하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사내도 만나면 아니 될 것이요. 허나 나만은 가능하오. 그러니 내 말만 들으시오. 그래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무예를 배우면 어디로 가나요? 저는 혼자 계신 할머니를 생각하니 걱정뿐이네요. 중연은 슬퍼하는 연하를 안쓰럽게 바라보고는 숨을 몰아쉬고는 말했습니다. 글쎄,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소. 난 당신을 보낼 생각이 없소이다. 아니, 무슨 뜻이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소. 당신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구려.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 나도 내 자신이 생소하오. 중연은 피식 웃었답니다. 헌데 중연의 가지런한 치아를 보이며 웃는 미소는 연하의 마음을 심쿵 내려앉게 했죠. 연하는 급하게 시선을 다른 쪽으로 피했고 중연이 가르치는 동작을 연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위험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연하는 서서히 이들이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포착되었답니다. 내일인 것 같아. 그럼 나도 준비를 해야겠구먼. 연하는 그동안 처녀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친분을 쌓았고 그리하여 처녀들은 연하를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연하는 믿을 수 있고 무예에 능통한 처녀 5명에게 다음날 계획을 말해주었죠.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탈출을 시도한다면 가족들을 죽일 것이요. 처녀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연하의 방법은 옳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연하는 생각지도 못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좀 더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허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곳의 모든 처녀들을 구할 방법은 검객과 사내들을 처리해야만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이른 새벽, 연하는 최종 자신의 계획에는 변경이 없음을 알렸답니다. 오늘 그대로 넘어간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요.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구먼.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요. 연하도 아버지의 비드로 언니가 팔려가는 모습을 보았고 언니는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후 결심을 했던 거죠. 여인들이 희생되는 세상에서 지키겠다는 다짐이 있었고 그리하여 중전마마를 보필하며 김대감의 악행을 처단하겠다는 마음뿐이었답니다. 당신들이 함께하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할 것이요. 연하는 그렇게 무예 연습장으로 목검을 들고 나갔습니다. 수연은 연하의 당찬 뒷모습을 보고 처녀들한테 말했죠. 이 일은 우리들 일이야. 내 여동생이 이곳에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 온몸이 소름이 돋는 것 같아. 난 연하하고 함께 해야겠어? 다른 처녀들도 마음을 고쳐먹고 각자 함께할 처녀들을 모았답니다. 수련장에 모인 처녀들을 지켜보던 중현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중현은 다른 동료들에게 말했죠. 오늘은 내가 책임지고 가르칠 테니 다들 들어가 조금 쉬다가 나오시오. 정말 그리해도 되겠는가? 오늘 처녀들이 나가는 날입니다. 가르칠 처녀들이 얼마 되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중현은 검객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연하한테 갔죠.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평소와 같은 날이어요. 이곳은 같은 날을 반복해서 살아내고 있는 기분이네요. 부디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만은 이곳에서 구할 테니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중단하시오. 필만은 절대 당신들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연하는 애절한 눈빛으로 중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중년은 연하의 눈빛에 거절할 수가 없었고 연하의 두 팔을 잡고는 말했답니다.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오. 부디 위험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할게요. 연하는 중현을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진실된 사람이라 생각을 하여 믿기로 했죠. 중현은 무예를 가르치는 동안 오늘의 계획을 연하한테 말해주었습니다. 오후에 배가 올 것이요. 오늘 궁궐에 들어갈 여인은 총 15명이요. 그 안에 당신도 포함이요. 그것이 무슨 말이어요? 배를 타지 않고서는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소. 그 배에 타는 사람은 왈패 5명과 필만이요. 계획을 조금 변경해야겠어요. 나는 이곳에 남아야 하지요. 중현님은 먼저 배를 타고 떠나셔요. 그리고 한 시즌 정도 후에 빠진 처녀가 있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와 주셔요. 그때 저도 배를 탈게요. 중년은 연하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배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하여 중현이 말한 것처럼 필만, 왈패들, 그리고 중현이 처녀들을 태우고 바다로 나갔죠. 태우는 준비한 검을 연하한테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요. 위험하니 어디 잘 숨어 있으셔요. 태우는 살짝 웃었죠. 지금 웃음이 나와요. 지는 선비님 다치시는 꼴은 못 보구먼요. 선비님은 잘 숨어 계시는 것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알았지요? 연하는 태운의 다짐을 여러 번 받고는 뒤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운이 연하를 뒤에서 포근하게 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하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제발 다치지 마시오. 낭자가 다치는 것을 상상만 해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당신을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태운의 고백을 듣는 순간 연하의 눈빛은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사랑놀이나 할 때가 아니어요.
어서 피해 계셔요. 연하는 태훈의 손을 뿌리치고 태훈의 품에서 빠져나와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태훈은 한동안 연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답니다. 허나 연하의 머릿속에는 태훈의 말이 맴돌았죠. 싸우다 죽을 수 있는 나를 연모하면 어쩌자는 것이야? 연하는 자신의 앞날을 모르기에 그 어떤 것도 약조할 수 없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하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칼끝에 더욱더 힘을 넣어 싸우기 위해 뛰었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연하의 뒤에서 태훈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낭자와 함께 싸워야 할 것 같소이다. 선비님, 참 말을 듣지 않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그런데 그때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연하는 한 시즌 후에 다시 돌아오기로 한중현이 필만을 앞세워 왈패들이 보이니 당혹스러웠답니다. 아니, 중현. 좀 더 놀아주고 싶었는데 너무 순진하여 재미가 없더군. 난 내가 검객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필만 대장의 지시에 따라 너의 장단에 맞춰준 것뿐이다. 조그마한 것이 제법이더구나. 연하는 섬에 남은 살수 3명과 왈패 10명 정도는 혼자 처리가 가능하다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한 시즌 후에 2명의 살수가 온다고 해도 목숨 걸고 싸운다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허나 지금 살수들과 왈패들의 수가 많으니 싸워도 승산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내 목숨이야 상관은 없지만 태훈 선비는 꼭 지켜야 하구먼. 연하는 옆에 있는 태훈을 적으로 다뤄야 한다 생각이 들었죠. 하여 칼등으로 태훈의 배를 찼답니다. 태훈은 생각지도 못한 연하의 공격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살수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연하가 고수라 해도 검객 5명과 여러 명의 왈패들을 혼자 대적하기에는 여인의 몸으로는 어림도 없었답니다. 그때 검객의 칼에 연하가 휘청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놈들이! 태훈은 칼을 높이 쳐들고 5명 중 필만 대장한테 달려갔습니다. 하필 필만 대장한테 달려가는 것이요. 연하는 태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태훈한테 가려고 했지만 사방에서 날아오는 검객들의 칼은 매섭기만 했답니다. 연하는 태훈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수 없는 지금 괴로움으로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그때 태훈이 필만 대장한테 내리꽂은 칼의 힘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만한테 칼을 내리꽂는 순간에는 모든 몸동작은 정교할 정도였답니다. 필만 대장은 칼을 높이 들고 달려오는 태훈의 모습을 어이없다는 듯이 하찮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태훈의 힘에 어안이 벙벙했죠. 필만은 태훈의 칼을 막았지만 그 힘은 상상 그 이상으로 한참을 뒤로 물러날 정도였죠. 오라, 애송이가 아니었구나. 오랜만에 재미나게 놀아볼까나. 필만의 칼날은 매섭게 태훈한테 몰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필만의 생각은 오만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었답니다. 태훈의 칼끝은 필만의 심장을 파고들었고 결국 태훈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살수들은 등등했던 기세는 시들어갔고 대신 연하의 기세는 차고 넘쳤습니다. 태훈은 연하의 등 뒤에 붙고는 함께 살수와 왈패들을 처리했죠. 연하의 등에 태훈의 등이 닿았을 때는 내가 왔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지켜주겠다는 말로 들렸답니다. 연하의 심장이 싱쿵 떨려왔죠. 연하는 태훈과 함께 있을 때면 항상 심장의 떨림의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태훈 선비님을 연모하고 있었구나. 연하의 가슴은 벅참으로 요동을 쳤고 그렇게 뻗치는 힘을 칼끝에 담았답니다. 하여 연하의 칼은 칼춤을 추듯이 폭주했던 거죠. 살수들은 미친 듯이 몰아치는 연하의 칼끝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태훈은 곧장 연하한테 달려오고는 인정사정 없이 연하를 끌어안았답니다. 태훈의 넓은 품에 안긴 연하는 천상 여인이 되어 있었고 사내의 보살핌이 이리도 감미롭고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섬에서의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섬에 숨겨놓았던 김대감의 비리들이 정리되어 있는 모든 증거 문서들을 다 모았답니다.
그리고 모든 처녀들을 구하고 배를 탔죠. 헌데 태훈한테 큰 시련이 찾아왔답니다. 사내의 품을 알게 된 연하는 틈만 생기면 태훈의 품으로 파고들었으니까요. 태훈도 처음 안아본 여인의 몸이 그리도 말랑거리고 부드러운지 몰랐던 거죠. 하여 처음 밀려오는 사내의 힘을 알았을 때는 당혹스러웠답니다. 헌데 시도 때도 없이 연하가 안겨오니 태훈은 연하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연하는 자신을 피하는 태훈에게 섭섭함을 느끼게 되었죠. 그날 밤하늘은 무수한 별들이 아름답게 빛났고 가판에 홀로 나온 태훈은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밤하늘을 감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선비님, 제가 이제 싫은 건가요? 태훈은 생각지도 못한 연하의 질문에 덜컥 겁이 났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찌 연하 낭자를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하는 태훈의 진실된 부정에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말해줘요. 왜 그리 저를 피하는지요? 태훈은 자신의 옆에 선 연하의 옷기대 스침으로도 온 우주의 기가 사내의 힘으로 몰리고 있었답니다. 하여 태훈은 자신도 모르게 연하의 탐스러운 입술을 머금었죠. 연하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태훈이 자신이 싫어서 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호해주려고 피했다는 사실을요. 허나 몰아치는 태훈의 몸은 사내 그 자체였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입맞춤한 태훈은 서서히 그리고 힘겹게 연하를 놓아주었습니다. 이제 알겠소. 내가 피한 이유를. 근육으로 똘똘 뭉친 연하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고 있었죠. 네, 이제 알겠어요. 연하는 천천히 걸어서 처녀들 옆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도 태훈이 놓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내 옷고름을 풀 뻔했구먼. 연하는 태훈을 생각하며 혼자 실실거리며 웃었습니다. 선비님의 무공이 대단하던데 물어봐야겠구먼. 그렇게 시간이 지나 처녀들은 집으로 돌려보냈고 김대감의 치부책과 증거들은 중전마마의 손에 들어갔답니다. 연하와 태훈이 여인들을 무사히 구출하고 김대감의 비밀을 밝혀낸 지 며칠이 흘렀죠. 중전마마는 촛불이 깜빡이는 처소에서 연하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마, 그 섬에서 발견한 문서들을 보시면 김대감의 야심이 얼마나 크고 교활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중전마마는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눈썹을 찌푸렸죠. 어린 세자를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계획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역시 그자의 속셈이 이러했구나. 연하야, 그대의 공로가 참으로 크다. 그리고 태훈도 누이를 찾으려다 이런 큰일을 해내다니. 이튿날 아침, 중전마마는 태훈을 불러들였습니다. 봄볕이 처소 안으로 은은하게 스며들어 분위기가 화사했죠. 그대가 누이를 찾고 있다 들었네. 이번 일로 그대의 충성심과 능력을 보았으니 내가 도움을 주겠다. 태훈은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마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누이 태희를 찾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옵니다. 그래, 태희라 하였느냐? 내가 궁 안을 모두 수소문해 보겠다. 그동안 궁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거라. 태훈이 물러난 후 중전마마는 연하를 따로 불렀습니다. 석양이 지는 복도에서 둘만의 은밀한 대화가 시작되었죠. 연하야, 사실 내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다. 요즘 궁녀 중에 하나가 내 눈에 거슬리는구나. 연하는 중전마마의 말을 주에 깊게 들었답니다. 어떤 궁녀를 말씀하시나이까? 다이라는 궁녀다. 겉으로는 충성스럽고 똑똑해 보이지만 가끔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 아마도 김대감과 연관이 있는 듯하구나. 그러니 은밀히 감시해다오. 김대감의 손길이 궐 안에 더 많다는 생각이시구먼요.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달빛이 고요하게 내리쬐는 후원에서 연하는 다이를 은밀히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는 다른 궁녀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 홀로 처소를 나갔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다이의 뒤를 따랐죠. 다이는 궁궐 한 구석의 담장 근처로 향했답니다.
그곳에서 다이는 작은 쪽지를 담장 틈에 숨겨두었습니다. 다이가 사라진 후 연하는 재빨리 쪽지를 꺼내어 살펴보았죠. 중전마마가 대감의 비리에 관련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중전마마의 눈은 예리하시구먼. 이른 새벽녘, 연하는 급히 중전마마를 찾아갔습니다. 마마, 다이가 정말로 밀정이었습니다. 이 쪽지를 보십시오. 역시 그랬구나. 김대감의 손길이 궁궐 깊숙이 뻗쳐 있었구나. 그런데 마마,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궁녀의 얼굴이 제 눈에 많이 익숙하구먼요. 너도 그리하더냐? 나 역시 그렇다. 허나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연하가 다이를 찾아갔을 때 다이의 처소는 이미 비어 있었답니다. 다이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예감하고 도망친 것이었죠. 영리한 궁녀이군. 조선 한양,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한 여인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연하였죠. 중전마마의 호위무사라는 당당한 신분을 가진 그녀였지만 한번 믿은 사람한테는 영혼까지 팔 정도로 순수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전마마의 호위만 했던 여인무사가 세상 물정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하여 중전마마가 준 지원금을 홀라당 사기꾼에게 사기당하고 지금은 초라한 행색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배고파 죽겠구먼. 갈비, 삼계탕, 인절미, 그리고 사과가 눈앞에서 아른거리네. 아무리 생각해도 선한 얼굴을 하고 사기를 치다니. 내 눈은 무늬만 눈이지, 동태 눈이었구먼.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이야. 연하는 꼬르륵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는 배를 달래며 생각했습니다. 그나저나 밥은 먹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네? 에휴. 그런데 그때 한 사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갓을 쓴 깔끔한 옷차림을 한 잘생긴 태운이라는 사내였죠. 태운은 배고픔에 지쳐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연하가 불쌍해 보였답니다. 낭자, 어디 아픈 것이오? 연하는 고개를 들어 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박해 보이는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를 보니 선남처럼 보였던 거죠. 아, 선비님, 이 불쌍한 여인에게 한 끼만 베풀어 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구먼요. 태우는 적극적으로 구걸하는 연하를 보고 당황했죠. 허나 굶주림에 지친 여인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저와 주막에 가시지요. 아이쿠, 복 받으실 거예요. 따뜻한 밥에 곰탕 3그릇, 생각만 해도 좋네요. 태우는 조그마한 처녀가 곰탕 3그릇을 먹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헌데 연하는 너무 자연스럽게 주막에 들어가고는 평상에 퍼지게 앉고 곰탕 4그릇을 시켰답니다. 잠시 후 주모가 가져온 밥상 위에는 뚝배기에 고기가 듬뿍 들어간 곰탕과 맛있는 백김치가 놓여져 있었죠. 푸짐한 곰탕 3그릇을 앞에 두고 연하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먹었답니다. 태우는 거지 같은 연하를 신기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곰탕 이렇게 먹는 여인은 처음 보시나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속이 훤히 보이는 여인은 처음이라서. 연하는 곰탕을 개걸스럽게 먹다 기침을 하며 두 손으로 가슴을 감쌌습니다. 아니, 내 속이 보여요? 태우는 연하가 오해하고 있음을 알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말했습니다. 제 말에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지요. 연하는 그제야 이해를 했다는 듯이 곰탕을 우적우적 먹었답니다. 낭자도 마음이 훤하게 보여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점쟁이 속옷을 입었어요. 어떻게 그리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제가 말이어요. 이렇게 얻어먹는 사람은 결코 아니지요. 헌데 아까 어린 놈의 자식한테 사기를 당해 지금 땡전 한 푼이 없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혹시 싸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셔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싸울 일이 있으면 사내인 제가 싸워야지요.
태우는 연하의 순수한 모습에 심장 어디쯤에 아지랑이 피어오르듯 간질간질했습니다. 그래도 다친 곳이 없어 다행입니다. 그놈들이 운이 좋은 거지요.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요. 내가 작사를 내줄 거구먼요. 태우는 연하의 씩씩한 모습에 귀여워 웃었습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지요. 연하는 먼 산을 바라보며 오만상을 쓰다가 태운의 말에 걱정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았답니다. 얼굴을 보면 세상 걱정거리 없는 분으로 보이는데 무슨 걱정거리여요? 어서 말해봐요. 사실 저는 3년 동안 사라진 누이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이여요. 누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태우는 처음 만난 여인한테 속마음을 꺼내 놓는 자신을 보고 놀랐답니다. 3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온 한양을 다 뒤져봐도 소식을 못 찾았지요. 연하는 태운의 슬픈 표정을 보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가족을 잃은 아픔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제가 함께 다니며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요. 은혜를 갚기도 해야 하고, 먹고 살기도 해야 하고. 연하는 눈동자를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김대감 일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먼. 그렇게 태운과 연하는 함께 태희를 찾아 나섰답니다. 태운은 연하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에 점점 마음을 열어갔고, 연하는 태운의 다정함에 정이 들어갔죠. 허나 보름을 수소문해도 태희와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고, 두 사람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님, 저기 좀 보셔요. 골목 저편에서 왈패 2명이 젊은 여인 하나를 억지로 끌고 가고 있었답니다. 처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도망가려 했지만 역부족인 듯 보였습니다. 저놈들 보소. 연하는 코 평수를 넓히고는 화를 내며 즉시 달렸고 태운도 뒤따라갔지만 연하의 빠른 움직임에 태운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당장 여인을 놓아주거라. 아이고, 쬐깐한 낭자가 왜 이리 화가 나는겨? 내가 분명 여인을 놓으라고 말했구먼. 아이고 무서워라. 싫은데. 까불지 말고 가던 길 가는 것이 좋을 것이오. 왈패는 연하가 화를 내든 말든 처녀를 끌고 가기 시작했답니다. 연하는 그대로 뛰어가 돌려차기로 왈패의 이마통을 날려버렸죠. 왈패는 이마에 큰 충격으로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같이 있던 왈패는 몸집이 작은 연하가 한 방에 덩치 큰 동료를 제압하니 순간 쫄았던 거죠. 내 놈도 한번 맛을 볼 것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왈패는 동료를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답니다. 연하는 아주 뿌듯한 표정을 짓고 태운의 옆으로 바짝 와서는 아주 비밀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생겼어도 좀 하는 여인이지요. 태우는 진지하게 말하는 연하의 표정이 귀여워 피식 웃었답니다. 그때 구출된 여인이 무서움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랄 것도 없구먼요. 어서 집으로 가시고 앞으로 조심하셔요. 여인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으로 갔답니다. 연하와 태우는 기절한 왈패를 깊은 숲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굵은 나무에 단단히 묶어둔 후 신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누가 시킨 건지 말을 해야 할 것이요. 왈패는 순진하게 생긴 연하가 물어보니 하찮다는 듯이 말했죠. 무슨 말을 자꾸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말을 했잖소. 예뻐서 내 색시 만들려고 작업 중이었다고. 연하는 깐족거리는 왈패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흥분할 것이 아니구먼. 난 말이요. 시간이 많으니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연하는 뒤돌아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죠. 왈패는 그런 연하의 뒤통수를 보며 궁금했던지 갸우뚱거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연하는 작은 바늘 하나를 꺼내 들고 씩 웃고는 왈패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래, 절대 말하지 마. 지금부터 말을 하는 순간 너는 죽은 목숨이야. 연하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고
왈패는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어 두렵기만 했죠. 그 작은 바늘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야. 연하는 바늘로 왈패의 팔을 살짝 찔렀고 피가 한 방울 맺혔죠. 왈패는 연하의 행동이 가증스러웠답니다. 난 또 뭐라고? 얼마든지. 왈패는 눈을 감고 자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구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태호는 긴장을 풀며 생각했죠. 생각보다 무섭지 않아 다행이구나. 허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던 거죠. 연하는 팔을 시작으로 온몸에 바늘구멍을 내고 있었습니다. 왈패는 바늘로 찔리는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잠들만 하면 바늘로 찌르니 환장할 것 같았죠. 차라리 나를 죽지 않을 만큼 패면 안 되겠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구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돼지 같은 사내를 패겠어.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더 이상 구멍 낼 곳은 없었죠. 이제 바늘로 찌를 곳이 없어. 아니, 있구먼. 연하는 슬금슬금 왈패의 앞으로 이동하고는 앉았고 왈패의 아랫도리를 뚫어져라 봤답니다. 그것은 아니되오. 그러니 진작 말을 했으면 좀 좋아. 괜찮아. 죽지는 않을 것이요. 한데 여기는 처음 해보는구먼. 제가 죄송했어요. 다 말을 할 테니 그것만은 하지 말아 주셔요. 말하면 죽는다고 했구먼. 절대 말하지 마. 연하는 서서히 작은 바늘을 왈패의 아랫도리로 향했습니다. 왈패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죠. 그때 태훈이 왈패와 연하의 사이를 비집고 서고는 말했답니다. 연하 낭자가 화가 많이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내가 말을 한다고 하니 드러나 봅시다. 연하는 일어나 태훈의 말에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선비님이 그리 말씀을 하시니 그리 할게요. 허나 이 왈패 놈이 성의 없이 말을 한다면 그때는 말리지 말아요. 이보게. 낭자의 말을 들었는가? 솔직하게 빠짐없이 다 말을 해야 할 것이야. 네, 그러며.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조정의 실세라고 하는 분이 계시오. 그분이 부모 없는 여인을 데려오면 100냥을 주겠다고 했지요. 김대감이라고 하더이다.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 들었지요. 연하는 왈패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김대감. 이 사건이 내가 맡은 임무와 연관되어 있을 것 같구먼.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던 밤, 연하가 태훈에게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전마마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김대감을 조사 중이구먼요. 아이쿠, 대단한 분을 제가 몰라 뵙네요. 중전마마는 김대감이 하는 일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셨지요. 저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요? 어서 말을 혀봐. 3일 뒤면 배 한 척이 섬으로 떠난다고 했어요. 아마도 잡아온 여인들을 실어 나를 것 같아요. 섬으로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하는 게요? 잘은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여인들을 교육시킨다는 것 같았지요. 태훈과 연하는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죠.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제가 처녀로 위장하여 그 배를 탈게요. 그건 아니오. 너무 위험합니다. 태훈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연하와 함께하면 할수록 어여쁘게 보였고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웃기도 했죠. 헌데 왈패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자처해서 들어간다고 하니 속마음을 말도 못하고 애달프기만 했습니다. 그까짓 거 걱정 말아요. 선비님은 여기에 계셔요. 제가 빨리 처리하고 올게요. 다음 날 새벽, 태훈은 누더기 옷을 입고 연하의 손목에 밧줄을 묶고는 나루터로 이동했답니다. 그리고 태훈이 선박장 관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처녀 하나를 잡아왔소. 연하는 다른 여인들 속으로 들어가 배에 올라탔습니다. 자, 여기 100냥이다. 난 그 돈 받지 않겠소. 돈을 받지 않는다니 이런 사람은 처음이구먼.
그럼 바라는 것이 있어? 일자리를 주시오. 뱃일은 힘이 많이 드는데 괜찮겠어? 상관없소이다. 태우는 처녀들 속에 있는 연하를 애틋하게 바라보고는 갑판 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배가 서서히 나루터를 떠나기 시작했죠. 연하는 조심히 나루터에 있을 태온을 찾았는데 나루터가 아닌 같은 배 위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봤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겠구먼. 배를 왜 타신 거요? 난 선비님이 없어야 신경 쓰지 않고 싸울 수 있는데 말이야. 연하는 걱정되는 표정으로 일하고 있는 태온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배가 섬에 도착하자 연하는 주변을 살펴보았답니다. 섬에는 대략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5명은 왈패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여인들이었죠. 이 섬을 보니 벼농사와 밭농사를 지으며 웬만한 것은 자급자족으로 식량을 조달하여 사는 것 같았습니다. 헌데 이상한 점은 처녀들이 무예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답니다. 여인들은 마지못해 무예를 배우는 것 같았지만 배우는 모습은 진지했죠. 같이 생활하면서 알아봐야겠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연하는 비몽사몽으로 일어나 하루 일과가 공터에서 시작된다고 하여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보이는 왈패들은 15명 정도에 5명은 진정한 검객이었던 거죠. 인상들이 더럽게 생겼구먼. 검객들이 있으니 처녀들도 어쩔 수 없겠구먼. 연하는 너무 씩씩하면 안 될 것 같아 나약한 여인처럼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했죠. 여기 뭐 하는 곳이어요? 너무 무섭네요. 그리 무서울 것은 없어요. 다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그러니 시키면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 그렇군요. 저는 연하라 하지요. 저는 점이라 하지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저는 1년 되어가요. 조만간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아요. 어디로요? 저도 몰라요. 연하는 보름 동안 여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서히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연하의 매력은 치명적이었답니다. 또한 검객 중에 멀쩡하게 생긴 사내가 연하의 몸놀림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탁월한 몸을 가지고 있는 듯하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무예 동작을 가르쳤지만 이리 빨리 터득하는 여인은 없었소. 호호, 과찬이어요. 연하는 최대한 무예를 못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몸에 배어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내가 참으로 욕심이 납니다. 하여, 내가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겠소. 그런데 그때 중연을 돌처럼 보는 사람이 이 여인한테는 잘해주는 것이요. 내가 언제 그랬다는 것이야? 중년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고개를 연하한테 돌리지 못하며 다른 곳만 쳐다보았답니다. 전에 진심이었군. 아이고, 내가 방해를 했으니 미안하게 되었네. 검객은 중년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헌데 그 모습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사내가 있었으니 태운이었던 거죠. 아니, 저 시커먼 녀석은 무예만 가르칠 것이지 무슨 말을 저리 하는 것이야. 태운은 정신없이 뛰기 시작을 했고 연하의 팔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뒤로 숨겼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에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하고 있었죠.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어서 나가거라. 태우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는 것을 알고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연하는 태운의 축 처진 등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요? 태우는 연하가 다른 사내와 함께 있는 모습에 질투가 생겼던 거죠. 또한 중현은 연하가 태운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보는 모습에 얼굴은 굳어졌고 연하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사내도 만나면 아니 될 것이요. 허나 나만은 가능하오. 그러니 내 말만 들으시오. 그래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무예를 배우면 어디로 가나요? 저는 혼자 계신 할머니를 생각하니 걱정뿐이네요. 중현은 슬퍼하는 연하를 안쓰럽게 바라보고는 숨을 몰아쉬고는 말했습니다. 글쎄,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소. 난 당신을 보낼 생각이 없소이다. 아니, 무슨 뜻이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소. 당신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구려.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 나도 내 자신이 생소하오. 중현은 피식 웃었답니다. 헌데 중현의 가지런한 치아를 보이며 웃는 미소는 연하의 마음을 심쿵 내려앉게 했죠. 연하는 급하게 시선을 다른 쪽으로 피했고 중현이 가르치는 동작을 연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위험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연하는 서서히 이들이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포착되었답니다. 내일인 것 같아. 그럼 나도 준비를 해야겠구먼. 연하는 그동안 처녀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친분을 쌓았고 그리하여 처녀들은 연하를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연하는 믿을 수 있고 무예에 능통한 처녀 5명에게 다음날 계획을 말해주었죠.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탈출을 시도한다면 가족들을 죽일 것이요. 처녀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연하의 방법은 옳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연하는 생각지도 못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좀 더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허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곳의 모든 처녀들을 구할 방법은 검객과 사내들을 처리해야만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들었죠. 다음날 이른 새벽, 연하는 최종 자신의 계획에는 변경이 없음을 알렸답니다. 오늘 그대로 넘어간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요.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구먼.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요. 연하도 아버지의 비드로 언니가 팔려가는 모습을 보았고 언니는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후 결심을 했던 거죠. 여인들이 희생되는 세상에서 지키겠다는 다짐이 있었고 그리하여 중전마마를 보필하며 김대감의 악행을 처단하겠다는 마음뿐이었답니다. 당신들이 함께하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할 것이요. 연하는 그렇게 무예 연습장으로 목검을 들고 나갔습니다. 수연은 연하의 당찬 뒷모습을 보고 처녀들한테 말했죠. 이 일은 우리들 일이야. 내 여동생이 이곳에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 온몸이 소름이 돋는 것 같아. 난 연하하고 함께 해야겠어? 다른 처녀들도 마음을 고쳐먹고 각자 함께할 처녀들을 모았답니다. 수련장에 모인 처녀들을 지켜보던 중현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중현은 다른 동료들에게 말했죠. 오늘은 내가 책임지고 가르칠 테니 다들 들어가 조금 쉬다가 나오시오. 정말 그리해도 되겠는가? 오늘 처녀들이 나가는 날입니다. 가르칠 처녀들이 얼마 되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중현은 검객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연하한테 갔죠.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평소와 같은 날이어요. 이곳은 같은 날을 반복해서 살아내고 있는 기분이네요. 부디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만은 이곳에서 구할 테니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중단하시오. 필만은 절대 당신들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연하는 애절한 눈빛으로 중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중년은 연하의 눈빛에 거절할 수가 없었고 연하의 두 팔을 잡고는 말했답니다.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오. 부디 위험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할게요. 연하는 중현을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진실된 사람이라 생각을 하여 믿기로 했죠. 중현은 무예를 가르치는 동안 오늘의 계획을 연하한테 말해주었습니다. 오후에 배가 올 것이요. 오늘 궁궐에 들어갈 여인은 총 15명이요. 그 안에 당신도 포함이요. 그것이 무슨 말이어요? 배를 타지 않고서는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소. 그 배에 타는 사람은 왈패 5명과 필만이요. 계획을 조금 변경해야겠어요. 나는 이곳에 남아야 하지요. 중현님은 먼저 배를 타고 떠나셔요. 그리고 한 시즌 정도 후에 빠진 처녀가 있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와 주셔요. 그때 저도 배를 탈게요. 중년은 연하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배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하여 중현이 말한 것처럼 필만, 왈패들, 그리고 중현이 처녀들을 태우고 바다로 나갔죠. 태우는 준비한 검을 연하한테